장병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해병대 헬기 마리논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나 정비 문제가 아니라 기체 결함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 측이 사고의 원인이 된 회전 날개 파손 부위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전문가들은 회전 날개 하나가 공중에서 갑자기 부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현장과 당시 교신 내역 등을 외부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군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고조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유족 대표를 연결해서 입장을 듣겠습니다. 국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청와대가 제대로 구조 지휘 등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향후 2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참여정부 출신인 김 위원장은 자신이 왜 한국당으로 갔는지 언제 한번 문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 김병준 위원장이 출연합니다.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진 뒤 수사에 나선 경찰이 보육교사 59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울릉도 앞바다에 150조 원의 금괴를 싣고 침몰해 있다는 보물선 돈스코이호에 대해서 당국이 발굴하려면 15조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사실상 인양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요즘 공항에선 비행기를 타려는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이른바 카메라 부대가 논란입니다. 연예인들의 항공권 정보를 공유하고 출국장까지 쫓아가는 현장을 1차 카메라가 담아왔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병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해병대 헬기 마리논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이 어제 공개됐죠. 헬기의 핵심 역할을 하는 회전 날개가 이륙하자마자 쑥 뽑혀서 떨어져 나가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유족 측은 오늘 그 잘려나간 회전 날개의 절단면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전 날개가 비행 중에 갑자기 부러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체 결함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륙한 지 4, 5초 만에 회전 날개가 떨어져 나가고 날개 잃은 동체는 힘없이 추락합니다. 까맣게 타고 찌그러져 형체를 확인하기 힘든 동체와 달리 추락 전에 떨어져 나간 회전 날개는 비교적 멀쩡합니다. 하지만 4개의 날개 중 하나가 없습니다. 가까이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절단면이 칼로 자른 것처럼 매끈합니다. 전문가들은 절단면이 동그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땅에 부딪힌 충격으로 부러진 게 아니라 공중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러진 곳은 4개의 회전 날개를 묶는 중심축과 해병대용으로 개조되면서 날개를 접히도록 만든 부분 사이, 회전 날개의 가장 안쪽입니다. 볼트와 너트로 조이는 부분이 아니라 회전 날개 자체가 잘려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된 부분이 어딘지는 윤곽이 나왔지만 회전 날개가 왜 부러졌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항공기 설계, 자재에 대한 불량, 활주로상의 이물질이 충돌해서 파손이 됐다든지 많은 진동에 의해서 동체랑 심지어 충돌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열어놓고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처음에는 반짝 관심이 집중되지만 길게는 몇 년씩 사고 경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해병대가 이례적으로 일찍 공개한 CCTV 영상과 방금 전해드린 사진들은 사고 경위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K9 자주포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 직후 민관군 합동조사위가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부품 등 기계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제조사 등이 반발하면서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도 발생 직후부터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헬기를 운용하게 된 해병대가 조사 과정에서 제작사에 휘둘릴 가능성 때문입니다. 명확한 원인이 나오기도 전에 조종사 과실 가능성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 영상이 공개된 이후 조종사 책임론은 쑥 들어갔습니다. 해병대가 공개한 영상을 살펴보면 마리논의 기반이 된 슈퍼푸마의 2016년 노르웨이, 2009년 스코틀랜드 사고와 유사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고 영상이 공개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지 또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어젯밤 늦게 희생자 신원을 확인한 유족들은 시신을 마주하고 오열했습니다. 추락사고조사위원회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이 3명이나 포함됐다가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빠졌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가족들은 육사를 가겠다는 아이를 위험하다며 말렸습니다. 결국 육사 대신 해병대를 자원한 박재호 병장은 제대를 6개월가량 남겨두고 까맣게 타버린 채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불에 타서 형상이 수동어리입니다. 유족들은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을 외부에 공개하자고 주장했지만 군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교신 내역과 자세한 사고 경위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할 위원회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참여하는 5개 기관이 모두 군이거나 군 관련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리온 개발에 관여한 국방품질기술원의 직원 3명을 위원회에 포함시켰다가 유족들의 항의가 거세자 슬그머니 빼기도 했습니다. 기체 사고 관련해서 조사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기품원에서 무려 3명이나 당사자가 조사위원으로 처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협의하는 문제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나서 연결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소개해드린 고 박재우 병장의 외조부 김호웅 씨가 희생자 유가족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잠시 유가족 대표인 김호웅 씨를 연결해서 유족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웅 대표님 나와 계시죠? 지금 뭐 충격도 크실 테고 또한 네. 경황도 없으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신원 확인이 무척 좀 어렵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DNA 검사를 통해서 시신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군의 대응이나 아니면 조사의 구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유족들이 군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족들이 보시기에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까? 지금 사고가 난 지 3일이 됐는데도 정확한 사고 경위나 또 정부나 국방부에서 입장 표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 사고가 은폐나 축소돼서 그렇게 될까봐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이제 먼저 드러난 문제점이 조사위원회가 좀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3명이나 들어가 있었다. 아마 이것부터가 유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좀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줄기차게 지금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위해서 중립적인 인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고가 정말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왜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언론을 통해서 전부 온 국민에게 알려서 이것이 온 국민의 아버지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식이 되고 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고 당시에 녹음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 누구든지 나와서 좀 책임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전혀 입장 표명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 많이 서운하신 모양이죠? 네네. 예. 다행스럽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도 다소나마 늦었지만은 입장 표명을 해주셔서 우리 유족들은 그나마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예. 군에서 지금 연결식을 좀 빨리 하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저희들은요, 이 사고가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체결함이나 이거는 사람이 만든 사고입니다. 억울하게 이 5사람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게 국방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그런 절차가 클리어하게 이루어지면은 저희들이 분향소도 오픈하고 연결식 장례 절차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군에서는 절대 지금까지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현장 공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대표인 김호웅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이번 소송을 냈던 가족들은 이 돈을 거부한 바 있죠. 참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이것을 판결문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긴 법정 싸움은 2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현장에 있던 해경 김경일 정장 단 한 사람만의 책임만 인정하고 청와대 등에겐 면죄부를 주면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그리고 소송이 시작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정부와 청해진 해운이 가족당 평균 6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숨지지 않았다면 60세까지 벌었을 소득 추정액에 희생자와 가족 등의 위자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희생자에게 2억 원, 친부모가 각각 4천만 원, 형제 자매는 1,000만 원 등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근거에 대해선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 2, 3정장의 판결만을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해경지휘부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희생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2심에서 정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참사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유한국당 김병준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때는 이른바 친노 진영에 있었던 인물들이죠. 부드러운 분위기로 만났지만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놓고선 미묘하게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이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겠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습니다. 이른바 현직 친노와 전직 친노가 여야의 달라진 위치에서 만난 겁니다. 한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난도 건넸습니다. 대통령께서 화환을 난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는 데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번 이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노무현 정부 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보수 정당으로 간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겉으론 협력을 내세웠지만 입장차는 분명했습니다. 어제 국가가 너무 많은 일에 개입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한 김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부딪혔습니다. 저희들 현재 추진하는 정책이 국가주의적인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 국가주의라는 단어는 좀 맞지 않는 거는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이끄는 당 인적 쇄신은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인 비박계 인사인 홍철호, 김용태 의원을 오늘 각각 비서실장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일부 강성 친박근혜계에 대한 청산 작업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신임 비대위원장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 2년 만에 뵙습니다. 예, 1년 한 9개월, 10개월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때가 11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예, 그렇습니다. 총리로 지명만 되시고 예, 취임은 못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서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제가 인준받을 가능성은 10% 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그건 옛날 얘기고요. 예. 좀 앞으로가 문제긴 한데 지금 그 보수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구하려고 했다기보다 제가 인사를 그렇게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제 말하자면 서 있던 위치가 바뀐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십사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바뀐 것에 대해서 뭐 미안함을 느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해를 구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라는 건 그야말로 그 까닭과 배경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십사 이야기를 합니다. 까닭과 배경은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 뭐 같은 나라 아니냐. 야당이 잘 써야 여당도 잘 쓰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뭐 국가도 잘 되고 국민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런 뜻입니다. 야당을 잘 세우실 자신은 있으십니까? 사실 뭐 성공 확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뭐 그렇게 정말 뭐 퍼센티지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높은 퍼센티지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높은 퍼센티지가 아니라 하면 대략 이거 뭐 숫자로 물론 말씀하시긴 좀 어렵겠으나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렵다는 거죠. 결국 한 뭐 50% 안팎이라 그러니까 결국 반반이다라고 봅니다. 어려운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요인은 결국 내부에 여러 뭐 최근에 보셨습니다만은 개파 간의 갈등도 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단순히 개파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개파 간 갈등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음 비대위원장은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자기 자신부터 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안 치십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를 이제 왜냐하면 하도 사퇴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제가 오기 전에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일종의 말하자면 새롭게 당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그 지표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서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런데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무슨 지금 사실은 공천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권에서는 공천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바로 그 점이 이제 제가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인데 여전히 이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좀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 사람이 이 당협위원장을 박탈한 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만큼 잘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뭐 그 표현을 자꾸 빌려 써서 뭐합니다만 인정사정 없이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인정사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오늘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 김병준이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인덱스 척도를 만들어 놓고 그 척도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 그 새로운 기준은 어떤 걸까요? 새로운 기준은 기존의 당협위원장을 얼마 전에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그때 보니까 꽤 그 당무감사를 아주 정확하게 해가지고 잘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조금 일종의 말하자면 좀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러니까 새로운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가치를 설정하고 예. 또 새로운 기치를 세우고 예. 그렇게 하는 과정에 얼마만큼 동참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그 새로운 가치나 기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못하는 게 결국 의원들하고 합의를 봐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진 거는 결국은 우리 사회에 좀 자율의 정신이 좀 넘치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국가주의 논쟁이 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가 너무 말하자면 시장이나 공동체에 너무 깊이 개입하기보다는 시장과 공동체의 자유를 존중하고. 근데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도 직접 위반하신 분 아니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야당으로부터는 많은 비판을 받긴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입장이 그럼 좀 바뀌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를 존중하되 국가가 이 시장과 공동체가 할 수 없는 일은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 잘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치를 내걸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인적 이게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인적 청산이라고들 흔히 표현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되는 사람은 살아남고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 아니면 이른바 청산 대상이 되는데 그 가치나 기치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제가 아직까지 그래서 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같으면은 뭐 민생 인권이라든가 상생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나 보수 정치권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진보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와 대립되는 아니면 서로 좀 비교가 되는 그런 가치들을 어떤 것을 가질 것이냐인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원들하고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더 그 공동체와 시장의 자율적인 정신을 존중하고 국가는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 그런 데 대해서 의원들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면 그러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원내 활동도 말하자면 법안을 심의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 정책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오히려 더 말하자면 시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내고 또 그다음에 또 국가의 보충적인 역할로서 복지 부분도 반대할 게 아니라 찬성할 건 찬성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나는 이런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전히 안 받아들이겠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이것이 말하자면 이 입법 과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원들과의 대화 과정이나 또 이런 과정에서 저는 지금도 보면은 신념을 달리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중간에 바꿔주면 모르겠는데. 글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탈락자가 한 명도 없길 바란다. 그래서 그러면 다 예를 들어서 그 새로운 기치든 가치든 쫓아가겠다라고 하면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청산의 대상은 없어지는 상황이고 또한 김병진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락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면 그 당은 무엇이 바뀌었다고 해야 될 것이냐? 그냥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당의 정책적인 노선과 그다음에 그 기치와 깃발이 분명해지고요. 국민이 누가 봐더라도 저 당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 당을 평가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4.27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 국회批准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긴 찬성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 개인 견해가 지금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건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 이야기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모든 국민이 지금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그 말하자면 전통적인 안보관이라든가 이거보다는 안보도 결국 평화를 위한 건데 그렇다면 그 평화에 대해서는 평화를 확립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오히려 더 그 평화적인 체제가 더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전임 대표가 굉장히 반대를 했고 또 거기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우리가 그 평화라는 가치를 얼만큼 더 존중할 것이냐 예.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물론 예. 뭐 지금 생각을 바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예. 또 철학을 바꾸고 예. 기치를 분명히 하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알겠습니다. 통해서 우리 정치권의 문화와 언어를 좀 바꿨으면 합니다.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죠. 그것과 예. 관련해서. 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릴 때 참여정부화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셨기 예. 때문에 예. 예를 들면 뭐 보유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부분에서는 보수적입니다.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보유세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얼만큼 의원들을 설득하느냐에 달렸겠습니다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보유세의 세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동산세 자체는 굉장히 높은데 예. 보유세는 낮고 거래가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가 보유세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네, 그래서 평가들을 보유세는 받죠. 오히려 올리는 게 맞고요. 예. 그 대신에 거래과세는 줄여줘야 된다는 게 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양도세라든가 것을? 취득세 같은 예. 것을 그래서 시장 기능을 살려주고 예. 그다음에 보유에 따른 부담은 지게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 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당내에서 많이 부딪힐 것 같은데 그거 뭐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정말 이 토론이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고 그런 거겠죠. 예. 질문들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앞부분에서 약간의 좀 의문점이 많이 생겨서 예. 시간이 좀 늘어졌습니다만 예. 그러나 계속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노무현 정신을 놓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한 취지는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비판이 나오냐면 노무현 정신은 어떤 정치 철학으로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입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치 철학이 아니라 정치 공학적으로 설명한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예. 국회의원 출마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강의하셨지 않습니까? 강의를 했죠. 예. 강의를 했는데 정치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를 입지하고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 이제 저 강의를 하고 글을 쓰다 보면은 정말 입지라기보다는 본인의 처신에 대한 합리화 이것 때문에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그럴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뭐 때문에 저 박근혜 당시 대표에게 연정을 제의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에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나는 투쟁의 시대를 살았다. 그래서 정치도 투쟁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들은 제발 좀 가서 상생의 정치를 해라. 그리고 상호 보완하는 정치를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소고기 파동이 터지고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라 조언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노무현 정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평가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좀 논란이 됐던 것이 있죠. 그러니까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그 이제 예를 들면 국민도 찍어준 사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모든 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그 존재가 그러면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게 그냥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정치 과정만 하더라도 공장이 잘못되고 공정이 잘못되니까 제품이 잘못 나온단 말이죠. 그런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 구조가 정치 공장이 잘못됐고 공정이 잘못된 거죠. 혹시 그 민주주의를 우민 정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조금 좀 이해는 가지 않아서. 국민이 잘못 찍었다라는 말은요. 국민이 잘못 찍은 게 아니라 국민이 잘못 찍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있는 거예요. 후보가 어차피 두 사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잘못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후보가 말하자면 우리가 다 원하는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가지고 양쪽 정당이 내놓는 후보가 나오는데 그 양쪽 정당이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후보를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치 공장이 잘못됐고 정치 공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품이 잘못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뭘 고쳐야 되는가 하면 그 이분들만 감옥에 넣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했으면 감옥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공장과 공정도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건 또 뭐
그 많은 반론을 불러일으킨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 반론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요. 예. 제가 그 문제로 예. 더 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들으신 분들이 많이 반론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 텐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제, 그 재판 과정이라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예. 자유한국당 내 의원들도 있는데 인정해야죠. 예, 그분들하고 생각이 같은 건 물론 아니시겠죠. 예, 인정해야 되는데 예. 그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껴보면은 말하자면 좀 역사의 방향과 좀 이렇게 역으로 예. 가는 그런 정책 결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었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분이 당선되는 구도가 예. 저는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청탁금지법 논란이 나왔습니다. 11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맞다면 뭐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건 뭐 그 당시에 학교 교수셨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승희 전 대표 뭐 해당되는 관련되는 분이죠. 60만 원 정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단 동의하시겠네요. 동의가 아니라 저는 알 수가 없는 게 예. 제가 무슨 뭐 뭡니까 가서 기념품을 줬는데 기념품마다 가격이 적혀 있는 것도 예. 아니고 무슨 뭐 큰 뭐 골프백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그냥 헝겊백에다가 이제 그 선물을 기념품을 담아 줬는데 예. 상품권도 들어 있었다고. 상품권이 아니라 옷 제가 특정한 회사의 옷을 교환할 수 있는 거였는데요. 근데 그게 무슨 전부 합쳐서 그게 얼마인지. 예. 그다음에 그것을 뭐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뭐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예. 저희 뭐 언론인에 이제 속하니까 뭘 받게 되면 그 당시 이제 김영란법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경을 쓸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써도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커피잔 뭐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가 나갈 것 같지 말하자면 함성희 회장 준 사람이 지금 60만 원치 줬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저는 그 무슨 뭐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건 그건 쉽게 상상이 안 되죠. 그 회비를 100만 원씩 내고 골프장을 이렇게 다니신 걸로. 그거는 우리 친구들의 친목 모임입니다. 친구들의 친목 모임인데 골프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여행을 다닙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한 번씩 골프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모임은 아직도 지속이 됩니까? 지금도 하다가 2년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됐습니다. 한 번인가 모이고 그다음부터 안 아닙니다. 모였다고. 저녁 그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밥값 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 골프장에 제 골프장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골프장에 한번 이용하는 것이 다 합치면 뭐 액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골프장은 한 번 이용하는데 그 그린피가 7만 원짜리 골프장입니다. 그런가요? 다른데 매립지니까. 다른데 주장으로는 한 번에 한 25만 원 정도는 나온다고. 일반 골프장은 그런데 그 골프장은 제가 이제 이 해안지를 매립한 골프장에 대해서 6만 5천 원, 7만 원. 이거 제가 뭐 시시콜콜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워낙 그쪽 분들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기왕에 이렇게 지금 원하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 카톡온 말하자면 회비 낸 거, 그다음에 그 뭐 회원들 명단까지는 모르지만 회비 낸 기록 같은 것을 아니 그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 김진환 변호사인가요? 그 양반이 거기 송금증도 보내고 다 하셨는데 다만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얘기들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그거 이제 한번 그렇게 목돈을 한번 내고 그다음에 거의 무한대로 이렇게 접대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전혀 아니고 골프를 1년 내내 치는 게 아니고요. 골프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녁을 먹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소위 말해서 좀 클리어시키고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회비 낸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관련 질문을 좀 계속 드린 건데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은 경찰이 뭐 조사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앞으로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해도 아무런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제가 돈을 친구들끼리 모여서 1년에 100만 원씩 회비를 내서 저녁 먹고 운동 가고 여행 가는데 아무튼 결과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출마하실 생각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사이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지난 주말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1.7%로 조사됐습니다. 가상화폐와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논란으로 60.8%를 기록했던 지난 1월 4주차 때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주보다 6.4%포인트나 떨어져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사이에서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60.9%에서 12.2%포인트나 떨어진 48.7%를 기록한 겁니다. 여론조사 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부정적 여론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같은 안보 이슈에 대해 관심이 덜해지고 국내 경제 문제가 부각되면서 지지율을 더 떨어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 서울대 병원을 찾아 규제 혁파를 강조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논란이 이어지고 경제성장 전망도 나빠졌지만 혁신 성장으로 고삐를 잰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기무사 개혁 TF에서 오늘 처음으로 기무사 해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영달 개혁 TF 위원장이 오늘 기무사를 해체하는 고민까지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해체라는 것이 그야말로 환골탈태인가 아니면 이름만 바꾸는 결과가 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개혁 TF 회의 참석에 앞서 장영달 위원장이 작심한 듯 해체란 말을 꺼냅니다. 국민들이 불신을 해서 개혁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온다면 이 개혁을 해야 되느냐 해체를 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수준까지 지금 도달한 것 같아요. 기무사의 정원을 줄이는 개혁안을 얘기했던 며칠 전 본인의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겁니다. TF가 해체란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자 지난 5월 송영무 국방장관은 개혁 TF를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탄핵 심판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자 기무사 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건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장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겁니다. 6월 말 7월 초에 이제 이 문건 파동이 나면서 우리 국민들 마음에 이건 안 되는 집단이구나. 장 위원장은 방첩 등 군 정보기구가 없을 순 없다며 국방부 내 새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서울 화곡동의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아이를 죽게 한 혐의로 경찰이 교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잠을 재우겠다면서 아이를 이불로 덮고 올라타서 눌렀다고 합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서둘러 어린이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만. 혹시 나가시면 불안해서.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이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압수해 분석한 뒤 보육교사 59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을 확인한 겁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맡겼습니다. 담당 부검인은 경찰에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정황상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원장과 다른 보육교사들도 불러 다른 아이에게도 학대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동두천시에서 통학 차량에 방치돼 숨진 4살 아이는 부검 결과 폭염에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인솔 교사와 운전기사, 원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에서 7시간 넘게 홀로 남겨졌다 숨진 4살 아이는 산소 부족 때문에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는 아이의 부검을 실시한 뒤 외부 충격으로 숨진 건 아니라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도 발견 당시 아이 몸에 상처 등은 없었고 특별한 질병도 없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등이 아이가 내렸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사고 원인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건 당일 바깥 온도는 35도였으나 차량 온도는 47도를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사들은 밀폐된 차량에서 온도가 50도 안팎까지 올라가면 질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내일 교사와 운전기사, 원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에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일단 어린이집 사고를 보다 못한 시민들은 직접 대안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뒷짐지고 있는 정부와 국회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학교 통학버스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뒷좌석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내리면 소리가 나는 이른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차 안으로 들어와 차 뒷좌석까지 온 뒤에 이 버튼을 눌러야만 경보음이 꺼집니다. 누군가 차 안에 남아있는지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동두천의 통학 차량에서 아이가 숨진 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란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하원 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과 통학 차량 주차장 천장에 햇빛 가림막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고가 난 뒤엔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보게 해달라는 요청이 나왔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어린이집과 관련한 청원만 400개가 넘습니다. 시간 내서 들고 일어나야지만 시행이 되는 이런 사회, 이런 나라 분위기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모험이고, 이번에 사고가 난 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90점 넘는 점수를 받았던 걸로 드러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제10호 태풍 암필이 어젯밤 발생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한반도의 뜨거운 고기압을 밀어내주면 폭염도 좀 쉬어갈 수 있겠죠.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필리핀 동쪽에서 발생한 10호 태풍 암필입니다. 태풍의 눈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직은 세력이 약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방향을 꺾어 일요일 오후쯤엔 중국 상하이에 상륙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발생한 8호 태풍 마리아와 9호 태풍 손띠는 모두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나 일찌감치 중국과 베트남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치 돔처럼 막고선 거대한 고기압 덩어리를 뚫지 못한 겁니다. 현재로선 암필도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은 주변 기압대를 흐트러 놓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견고한 고기압 배치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경남 창녕의 비공식 낮 최고 기온이 38.1도를 기록했고 서울도 34도를 넘어 올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은 폭염에 미세먼지, 오존까지 겹치는 삼중고를 치렀습니다. 오염물질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기록했고 곳곳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폭염에 학교도 학부모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축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지만 가장 뜨거운 시간에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게 맞냐 하는 고민입니다. 교육당국은 방학을 앞당겨야 할지 냉방 운영비를 늘려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평소보다 2시간 가까이 일찍 교문을 나섰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일단 일찍 끝나서 기분은 좋은데 학원에 가야 돼서. 학교가 더 쉬워요. 되긴 편한데 얼마나 잘 안 돼요. 서울과 경기도에선 27개 학교가 단축 수업을 했고 가장 덥다는 대구는
오늘 하루만 85개 학교가 학교 시간을 당겼습니다. 각 교육청은 조기 방학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수업 일수 190일을 채우는 게 부담입니다. 또 폭염에 학교가 대래 안전한 학생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각 학교에 희망 학생은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구는 냉방 운영비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집에도 뭐 에어컨 마음대로 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참에 학교에서 좀 연비를 더 줘가지고 그것도 한 방법이 안 되겠나. 푹푹 찌는 날씨는 교육당국에 더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네, 폭염에 괴로운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름만 되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 되풀이됩니다. 경북 낙동강 위역의 보현산댐과 영주댐에선 녹조가 더 심해졌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물이 갇힌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보현산댐 수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거대한 호수가 된 낙동강은 탁한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댐 밑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물 색깔이 녹색인데요. 물속으로 한번 카메라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물속은 한 치 앞도 안 보일 만큼 탁해졌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늘어난 녹조 알갱이와 부유물 때문입니다. 이곳에선 녹조를 발생시키는 남조류 수치가 1ml당 22만 셀로 측정됐습니다.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기준인 1만 셀을 훌쩍 넘은 겁니다. 낙동강 최상류 영주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환경단체는 올해 3월부터 녹조가 시작되더니 최근 강물이 검게 변하는 흑조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댐 자체가 지금 무용론에 휩싸여서 철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두 댐은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오늘 추가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만 2번의 판결이 있었고 하급법원에서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판결이 나와도 공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개 대상 기간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는 지난해 4월 국회 사무처의 특활비 사용 내역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활비 공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04년과 지난 5월에도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여전히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특활비와 관련해 의원들의 양심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받는 이 600만 원의 이 활동비를 사실 솔직히 너무 죄송하게도 부끄럽게도 잘 몰랐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정말 참담한 또 심정이었습니다. 해외 나갈 때 의장님이 불러서 300달러 정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특활비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만연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회내에서는 이런 부분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은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 사무처는 판결에 따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할지 아니면 항소할지 여부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특활비 개혁이 말잔치로 끝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소송이 계속되고 그때마다 대법원까지 공개하라고 하는데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 사실은 대법원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특수활동비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임소라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원이 오늘 또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국회 사무처는 이걸 공개하겠다 안 하겠다 뭐 가부간의 얘기가 없다면서요? 네,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공개할 거 빨리 공개하자가 아니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루자라는 게 여태껏 국회가 보여왔던 행태인데요. 예. 참여연대가 추진했던 18대 19대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 사무처가
항소를 하고 2심에도 패소해서 상고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 사이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따져보면. 네. 예. 한 국회 고위 관계자는 질 것이 뻔하고 소송 비용도 든다면서 상식적으로는 항소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기세 좋게 얘기했었는데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특활비를 투명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좀 입장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 사무처도?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취임한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전직, 그러니까 전반기 국회의장단의 내역을 공개하기란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일종의 정관 예우인가요? 그건 아닐 텐데. 네, 저희가 이제 기류를 좀 취재를 해보면 혹시나 전임자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해서라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 그래서 국회 사무처의 정확한 입장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근데 특수활동비는 뭐 말씀드린 대로 국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회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대법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신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적은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의 특활비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처음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최근에 법사위 소속 백혜련 의원실에서 이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정부기관과 비교할 때 대법원의 특활비는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수사기관도 아닌 대법원의 특활비가 편성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거의 모든 이른바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의 특활비는 늘 문제가 되었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모 변호사의 영장심사가 지금 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드루킹 최측근인 도 변호사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법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본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특검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대해선 아직 아무도 소환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여러 명으로부터 확보를 했고 이 과정에서 도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이를 입증할 계좌 등 물증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 변호사 본인의 진술이 중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노 대표에게 돈을 주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도 변호사는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특검은 도 변호사가 노회찬 대표의 경기고 동창이고 드루킹 김모 씨를 소개해주면서 불법으로 정치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드루킹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드루킹이 노 대표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가 불거져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특검은 당시 도 변호사가 계좌 자료를 위조했고 돈을 주지 않은 것처럼 속여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법원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노회찬 의원은 안 받은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실 게임이 돼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매우 중요한 국면이 될 것 같네요. 네, 2년 전에 사실상 검찰이 입증을 못했던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노회찬 대표가 거듭해서 돈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데다 노 대표 측에 대해서 아직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적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드루킹 관련자들로부터 확보했다던 그 진술과 물증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도 변호사가 구속이 된다면은 노 대표 측에 대한 소환 조사와 함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최근에 부산 법조계를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 검찰이 현직 판사와 건설업자 정모 씨의 부적절한 의혹을 파악했는데 최근에 수사 과정에서 이 건설업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과 유착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정모 씨는 현지 판사들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과 어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깐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은 최근 정 씨 주변 인물을 불러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부산 지역 판사들과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정 씨가 부산지검의 LCT 건설 비리 사건 때 수사선상에 오른 현 전 수석의 변호사 비용 1,000만 원을 대신 내준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수사팀이 정 씨와 현 전 수석의 관계를 주목하는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현 전 수석을 창구로 활용하려던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에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선 현 전 수석을 VIP의 복심을 읽을 줄 아는 측근이라고 평가해 놓았습니다. 그 한 달 뒤엔 건설업자 정 씨와 부산 지역 판사의 부적절한 유착을 검찰이 파악해 법원에 통보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건이 왜 흐지부지 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옛 러시아 함선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150조 원어치의 금괴가 실려 있을 것이다.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업체가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당국의 입장을 확인해 보니까 발굴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보물선 테마주까지 요동쳤던 터라 후유증이 커질 것 같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러일 전쟁 당시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신일그룹 사무실입니다. 이런 말일날 정책으로 공개한다는 거. 제가 이제 오냐 해 이제 지금 감사가 확인했어요. 이 업체는 돈스코이호에 150조 원의 금괴와 금화가 실려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양수산부에 낼 인양 승인 신청서에는 배의 가치를 12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추정가의 10%를 내야 하는 인양 보증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수년업이 철록에 있으니까 철값으로 해서 30만 원 계산하고 4,000톤이니까 12억, 거기에 10% 개런티 하겠다. 하지만 인양 허가권을 쥔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10억으로 써내는 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쓸 수 없죠. 150조로 해야 된다. 예. 해수부가 보증금을 15조 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업체 측이 보물선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며 가상화폐를 발행, 투자자를 끌어모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하나 사면 100배를 주겠다. 그거는 돈스코에 금화도 그만큼 있으니까 꺼내서 보상해 주겠다. 그 약속을 했는데 그 가치로 10억이나 그러면 투자자들 거짓말인 거죠. 코스닥 시장에서 보물선 테마주가 요동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필요할 경우 내부자 거래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신일그룹 대표가 지분 인수를 추진한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가는 보름 새 3배 가까이 오르다 오늘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예, 이 돈스코이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잠시 후에 팩트체크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교사가 장애 여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도 태백의 특수학교의 교장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태백 특수학교 교장 65살 홍모 씨가 오늘 새벽 5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춘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자 가족들이 경비원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던 중 화단에 쓰러져 있는 홍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 경비 아저씨가 여기서 막 소리 지르시고 경찰 부르고 하는 거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자택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의 손으로 태백 특수학교를 세웠습니다. 이후 재단 이사장과 교장을 맡아 학교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수년 동안 여학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문은 일파만파 번졌고 급기야 홍 씨는 지난 16일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뿐 아니라 홍 씨 본인도 이번 사건 때문에 공황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홍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천주교의 성체를 훼손하고 성당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와서 논란이었죠. 남성 혐오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이번엔 아동을 죽이겠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이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엔 부산 동래역에서 흉기를 들고 아동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범행이 예고된 사진 속 현장인데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온종일 순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대기조처럼 CCTV도 보고 순찰도 돌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비상입니다.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오가는 시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 훅 뚫어버리면 무서운 일이잖아. 현관문 자체를 통제를 한다든지. 경찰 수사는 진전이 없습니다. 워마드 서버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게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닉네임은 워마드에 접속할 때마다 또 바뀐다 하더라고요. 추적 자체가 힘들게 해놨습니다. 오늘은 수원 남탕 탈의실에서 알몸을 찍은 몰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력한 처벌과 폐쇄를 요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부산에서 난폭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90km로 달리며 차로를 바꾸거나 터널에서 후진을 하며 뒷차를 위협한 화물차 운전자도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1차로를 달리는 승용차 앞으로 1톤 화물차가 갑자기 뛰어들자 승용차 운전자가 항의하는 뜻에서 상향등을 켭니다. 이후 앞서가던 화물차는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않습니다. 터널에 진입하자마자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심지어 갑자기 후진까지 합니다. 터널을 빠져나와서도 차로를 오가며 뒷차의 운행을 방해합니다. 이런 보복 운전은 2km 가까이 4분간 계속됐습니다. 결국 1톤 화물차 운전자 46살 정모 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로 변경해서 들어갔는데 상향등을 켰다는 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흰색 고급 외제 승용차가 시속 190km를 넘나들며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고개 운전을 하듯 차로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닙니다. 뒤따르는 암행 순찰차가 힘겹게 쫓아갑니다. 부산에서 올 상반기에만 난폭 보복 운전으로 360건이 적발돼 153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난폭 보복 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앞서가던 차의 운전자가 뭔가를 거리에 뿌립니다. 5만 원권과 10,000원이 섞인 돈다발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에서 8시까지 한 운전자가 대구 북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지폐 수백 장을 도로에 뿌렸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1,580여만 원을 되찾았습니다. 차량 번호로 운전자를 찾아서 돈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안성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안모군 등 10대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렌터카 업체 대표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던 조 씨는 안군 등이 미성년자이고 면허가 없다는 걸 알고도 차를 빌려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전 차량의 속도는 시속 135km에 달했습니다. 검찰이 리베이트를 받아온 전국 100여 개 병원의 의사 7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약사 직원들은 영양 수액제를 납품하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현금이나 법인카드를 건네는 방식으로 5년 동안 16억 원어치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제약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주지 않고 약품 공급을 대행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창구로 활용했습니다. 경북 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가 범행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 반쯤 영주시의 한 병원 앞에서 강도 피의자 36살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15분쯤 영주의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들어와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4,30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요즘 어디나 더위 얘기죠.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한여름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어제는 폭염으로 2군 경기가 취소됐는데 2년 만의 일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타오르는 그라운드에선 땀이 절로 나는데 제일 괴로운 건 포수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답답한 무장을 하고 쪼그려 앉아 공을 받다 보면 여름이 다 원망스럽습니다. 바지가 다 젖죠. 공 하나 받고 던져주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사이로 눈만 닦고 이거를 자꾸 반복하니까 좀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스펀지로 만들어진 포수 장비 안은 찜질방 수준이라 체력 소모도 심합니다. 한 80도 정도 들어가는 사우나 느낌? 저는 한 1.5에서 한 2kg 정도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한 경기 끝나고. 포수처럼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내내 서 있어야 하는 심판은 물론이고 인형 탈에 털무장까지 한 마스코트들은 가끔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경기는 해가 진 뒤 시작하지만 그라운드는 이미 대낮부터 바쁜데 대책 없는 더위를 달랠 길은 음료수와 냉방 호스뿐입니다. 우산과 선풍기를 든 관중들도 괴롭긴 마찬가지. 덥고 짜증나고 때론 쓰러지기까지 하는 여름이지만 이 계절을 견디면 환호 속 가을 야구를 기대할 수 있어 선수들은 오늘도 힘을 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오늘 밀착카메라는 말 그대로 공항을 접수한 카메라 부대입니다. 연예인들의 출국길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사진을 찍고 이걸 팬들에게 파는 사람들입니다. 항공권 정보를 공유하고 아예 비행기를 같이 타기까지 합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갑작스레 밀어닥친 인파에 넘어진 아이를 일으킵니다. 우르르 몰려가면 또 계단에서 또 넘어질 수가 있는 거고 승객들도 되게 좀 짜증내는 저희한테 막 몰아가는 사람이 있고 공항 노동자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쓰레기 죽는 애 거기 다 가려가지고 막 그냥 콘티 붙여놓고 여기 앉아서 쓰니까 인파가 몰려들기 3시간 전 전문가용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입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 사진을 좋은 자리에서 찍기 위한 사다리들이 수십여 개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는 자리를 맡기 위한 쪽지들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카메라 부대가 기다리는 건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하려는 국내 한 아이돌 그룹입니다. 이들은 스타들의 사진이나 상품을 자신의 홈페이지나 트위터를 통해 판매합니다. 연예인 사진을 올리는 홈페이지 관리자인 홈마와 사진을 대신 찍어주는 전문업자들인 대리찍사들입니다. 홈들이 더 많죠 지금. 그러니까 뭐 온다고 하면 저기 사다리 저기 쓰레기통 앞에까지 쫙 나요. 저 건너편까지. 연예인 출국이 많을 때는 아예 공항에 상주합니다. 자리를 계속 있는 거예요.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취재진들과는 달리 이들은 면세구역까지 스타들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아예 비행기표를 구매해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겁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어 공항 이용객들이 제대로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순식간에 자리를 옮겨가기 때문에 유모차는 길을 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탑승구까지 이동하는 무빙워크도 이들 차지입니다. 표를 검사하는 동안에도 사진기 셔터는 계속 눌립니다. 심지어 일부는 사진기를 들고 연예인과 같은 비행기를 탑니다. 확인된 사람만 10명이 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표를 반환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트위터를 통해 유통됩니다. 사진 파일이나 연예인 관련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연예인 초상권은 기본적으로 기획사에 있지만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들로 해외 전시회를 열기도 합니다. 대부분 현금으로만 받아 이렇게 수천만 원을 버는 걸로 추산되는 전문업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받고 사라지는 먹튀들도 많아 팬들끼리 관련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 브로커를 통해 연예인들의 비공식 출입국 일정을 삽니다. 취재진이 트위터에서 검색을 하자 항공 정보를 판매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방금 해외 송금 어플로 1,200엔을 보냈더니 2분도 지나지 않아서 항공 편명과 날짜가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부대가 공항에서 극성을 부리면서 대다수 팬들도 외면하고 있는 상황. 실제 공항에서 찍힌 연예인 사진을 공유하지 말자는 캠페인도 생겼습니다. 스타의 사생활까지 알고 싶은 팬들과 그런 팬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상술,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타와 팬들마저 외면하는 행태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All new Compass, Jeep.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업은 한없이 더디기만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탑의 몸통을 덮고 있던 100톤 넘는 콘크리트를 3년에 걸쳐서 일일이 떼어냈고 옛날 부자재들을 활용해서 유려했던 과거의 윤곽을 되살려냈습니다. 강산이 2번 바뀌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작업은 겨우 마무리가 됐고 연구자들의 얼굴에는 환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꼼꼼하게 고증해서 되살려낸 과거. 7세기 무렵 백제시대 지어진 뒤에 1915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시멘트 범벅이 됐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미륵사지의 금당 앞 서편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한편 미륵사지의 동편에는 또 하나의 탑이 놓여 있었습니다. 20세기 한국 문화재 복원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 1990년대 졸속으로 복원돼서 폭파시켜버리고 싶다는 평가마저 나온 미륵사지의 동탑. 그 복원 과정은 엉망이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단기간 복원을 밀어붙였고 결국 복원이라는 말을 쓰기조차 민망한 결과물이 되어버린 것. 이제 얼마 뒤면 미륵사지의 금당 앞에는 성공적으로 복원된 서탑과 최악의 복원으로 평가받는 동탑이 어색한 동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보수를 재건해야 하는 이들 앞에도 과제는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한 달 넘게 헤매다 어렵사리 선출한 비상대책위원장. 출발부터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죠. 낡은 안보와 색깔론 대신 찾아내야 할 보수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막말과 추태로 얼룩진 기득권 싸움을 이번엔 청산할 수 있을까? 여론은 여전히 날이 선 채로 지켜보고 있는데 무너진 보수는 새로운 얼굴로 다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잘못된 복원 사례 역시 후세의 교훈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폭파시켜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나온 미륵사의 그 동탑을 두고 누군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기야 돌이켜보면 잘못된 복원의 사례는 넘치도록 많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150조 원의 금괴와 금화가 실려있는 돈스코이호 인양이 본격화됐다. 이번 주에 화제가 된 소식입니다. 팩트체크팀은 이와 관련한 여러 주장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떤 배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러시아의 군함입니다. 러일 전쟁이 끝난 1905년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했습니다. 네. 그런데 금괴를 가득 싣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해서 보물선으로 불렸습니다. 1991년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약 150조 원어치로 추정되는 백금괴를 싣고 있다가 침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한 러시아 제독의 주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언론에서 150조 원 보물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해양수산부도 트위터에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를 찾아서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150조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리고 네. 또 정부에서까지 보물선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저희 팀이 해저에서
돈스코이호를 탐사하고 있는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가장 바닷속 상황을 잘 아는 업체입니다. 아직 금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를 좀 건져 올려 보면 이제 뭐가 사실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신일그룹은 뭐 인양을 본격화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신일그룹이 낸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8년 7월 1일 돈스코이호 본격 인양 시작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인양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직 그 절차가 없었습니다. 발굴 신청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인양 허가 내준 사실도 없겠네요. 예. 저희들한테 문의도 없었고 그래서 신청도 없었고. 네, 신일그룹과 통화를 해보니까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는 불투명합니다. 인양 추정되는 가치의 10%를 보증금으로 먼저 내야 됩니다. 해수부는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의 가치를 150조 원으로 알리고 투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10%인 15조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신일그룹에 물어보니까 금괴와 무관하게 배의 가치만 봐야 한다. 그래서 그 가치가 12억 원 정도여서 1억 2천만 원을 준비해서 신청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150조 원의 금괴가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또 이 배를 인양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밖에 신일그룹은 러시아 정부와 향후 소유권에 대한 합의까지 다 마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근거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과 이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한 문서가 있다라고 주장을 네. 했는데요. 그 문서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983년에 생성된 문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좀 주장을 해야 할 정도로 소유권이 제일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 간의 분쟁이 없다면 네. 인양한 곳에서 8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국가가 20%를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복잡해집니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협의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유네스코가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결한 전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분쟁으로 끝난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러일 전쟁 때 침몰한 러시아의 나이모프호는 1981년에 일본 스시마 해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일본이 인양을 하려 했습니다.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인양을 포기했습니다. 네. 1708년 스페인의 산호세호는 콜롬비아 해에서 침몰했습니다. 1981년에 미국 업체가 인양을 하려 했습니다. 스페인과 콜롬비아가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인양을 결국 못한 채 아직도 분쟁 중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박성태 기자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조용한 입으로 잡았습니다. 누구의 입인가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입인데요. 당대표에 나서는 후보들이 전해철 의원의 입에 주목하고 있는데 전 의원은 조용한 편입니다. 지원해달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내일과 모레 후보 등록이 있는데요. 오늘도 최재성, 김두관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당초 친문 교통 정리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교통 정리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친문 조직을 주도했던 전 의원의 지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김진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해철 의원을 중심으로 모인 소장 의원들 그룹에서 당의 혁신 방안에 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에 전 의원이 나섰을 때 김진표 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바 있는데 당대표 나설 때 나를 도와달라는 일종의 암묵적 상부상조 제안 아니었냐라는 해석이 있어서 저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최재성 의원도 전 의원과의 단일화를 추진하며 도와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전 의원은 누구를 지지한다 공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예. 왜 없습니까?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김진표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는 날 불출마를 선언해서 우회적으로 도와준 것 아니냐라는 해석은 나옵니다. 예. 당내 관계자에서는 아무래도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기는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컷오프 이후 26일인데 이후에 물밑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의원이 주도했던 친문 모임, 이른바 부엉이 모임이 논란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예. 친문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누굴 지지하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예, 뭐 그렇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인력 속의 법무부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죠?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오늘 법사위에서 법무부에 왜 이렇게 민변 출신 인사들이 가냐, 인력 소개소냐 따졌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은재 의원. 예. 그러면 전부 다 청와대에서 오다 받았습니까? 지금 법무부가 민변 출신을 위한 인력 소개소입니다. 인력 소개소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예. 법무부가 탈검찰화, 그러니까 검사 자리를 빼면서 일부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가고 있는데 이를 비판한 겁니다. 예. 민변 출신이 근데 그런 자리를 맡으면 안 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물론 특정 단체가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 문제점이 지적될 수도 있지만 예. 우선 이은재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했는데요. 표 의원은 민변의 특징이 소수자와 인권 중심인데 이런 전문 역량이 필요한 자리에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가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실제 1988년에 설립된 민변의 기본 회칙에는 기본적인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변호사에 합격하면 대한변협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별도로 개인 변호사가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싶다라면 그 외에 다른 모임에 가입을 하는데 물론 뉴라이트 계열의 변호사 모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쪽에는 진보적 계열에는 민변이 활동을 합니다. 예.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변호사들이 민변 쪽에 가입해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 숫자에 비해서 민변의 활동이 부각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뭐 사퇴하라는 얘기는 그래도 안 나왔네요. 예. 오늘 이은재 의원이 누구를 사퇴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원로는 추대를 좋아해 라고 했습니다. 원로가 너무 많아서 누군가요? 예, 바른미래당도 9월 초에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비롯해 장성민 전 의원 그리고 하태경 최고위원이나 이준석 당협위원장들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원로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명망 있는 인사로는 그나마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중량감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손 전 지사는 추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손 전 지사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에도 추대를 기다리다가 나중에 송파을에 뒤늦게 출마하겠다고 해서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결국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원로로 평가받는 당내 인사들은 대부분 추대를 좋아하는데 명분은 후배들과 경쟁하기 싫다이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당내에서 해석들은 혹시 후배와 경쟁하다가 졌을 때 그 충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통 추대를 희망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뭐 하긴 뭐 출마해서 확실하게 된다는 자신감이 있다면야 뭐 추대 안 받고 그냥 나가겠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호남과 영남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일 남부와 일부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gonna love you like nobody's loved you, come rain or come shine. High as the mountain and deep as a river, come rain or come shine.